저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했고요. 이름은 지형범이고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많은 영재 아동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많이 주시를 합니다. 하나는 과도성이라고 그래서요. 뭐든지 좀 지나치다 이거죠. 되게 예민하고 호기심도 너무 강하고 고집도 세고 부모님들이 양육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몰입 특성이라고 그래서 뭔가에 관심이 가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경향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정한 놀이, 특정한 책, 컨텐츠에 딱 빠지면 이제 주변에서 불러도 잘 못 듣는다든지. 평소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너무 멀리서 하는 얘기도 쉽게 듣고서는 왜 그런 식으로 내 얘기를 하냐는 둥 이렇게 따지는 아이가 불러도 이제 대답을 못 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상한 거죠. 이제 그걸 몰입 특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일률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격들이 다양한 형태로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종잡기 어렵다.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좀 어렵다. 그래도 이제 그 아이를 좀 천천히 관찰을 해보게 되면 그런 과도성과 몰입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재 정의에 대해서는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세반고리 모형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창의성 플러스 과제 집착력 아니면 문제 해결력 높은 이제 IQ 세 가지가 겹쳐져야 영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관여했었던 그 멘사 조직에서는 그냥 IQ 검사해서 상위 2%를 끊고 이제 그 사람들을 영재의 범위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30명 중에 하나 정도로 보는 게 적절한 기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게 항상 문제가 있죠. 2%는 영재고 3%는 아니다. 3%까지 봐줍시다. 그러면 4%는 영재가 아니야? 그런 얘기가 있어.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경계성 모순? 그렇게 좀 약간 연속적으로 약간씩 그 특성들이 수치로 나타났을 때 미묘하게 바뀌는데 어디다가 그걸 선을 긋느냐에 따라서 영재다 아니다 얘기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 3%, 5% 정도 넘는 아이들은 평균적인 애들하고 상당히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5% 조금 넓게 봐서 한 10% 정도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을 원칙으로 이런 것을 최우선해서 좀 케어해야 됩니다 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재 특성을 부모 입장에서는 판별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 하나 혹은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게 영재성인지 다소 빠른 건지 성격이 나빠가지고 다루기가 어려운 거지. 이게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흔히 이제 말을 빨리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을 빨리 깨우쳐가지고 읽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데 옛날에는 돌 이전에 엄마 아빠 하면은 좀 빠르다, 똘똘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훨씬 빨리 말을 파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돌 정도 지났는데 꽤 문장을 구사하면서 얘기하는 아이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돌 이전에 문자를 터득해가지고 읽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주 빠른 애들은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얘가 읽는 거 맞아?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머리가 좋을 가능성이 높죠. 사람들 사이 편차가 되게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관찰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는 확실히 다르네요. 그러면 이제 지수가 높을 걸 기대할 수 있네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부모 입장에서는 좀 판별하기가 좀 어렵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는 지능검사라는 평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얘가 어느 정도인지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좀 비교해보면 좀 보여요. 같은 책을 읽어주더라도 알아듣는 것 같은데 굉장히 호기심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한 번 읽어주고 두 번 읽어줄 때 기억하는 것들이 언뜻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또래의 다른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빨리 그런 걸 알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도움을 한 번 정도는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고요. 툴이 있긴 있어요. 셀리 양크 박사라는 분이 공개한 30가지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0가지 문항을 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몇 점 이상이면 영재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는 말하자면 자가진단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4점 척도 같은 거로 평가거든요. 아이가 굉장히 유머를 즐기나요? 그런 문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해서 점수를 합산하게 되는데 기억나는 문항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린다면 아이가
꿈을 굉장히 선명하게 꿔요.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당연히 말을 빨리 했나요? 뭐 문자를 빨리 터득했나요? 뭐 잠깐 본 것들을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하나요?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외에 뭐 30문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4점 척도로 평가해서 60점, 70점 이상이면 객관적으로 점검해 봅시다. 뭐 그런 식의 제안이 있긴 있는데, 역시 이게 좀 주관적인 특성이 맞아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사실은 수백 페이지짜리 책을 탐독을 한다는 게 보통 아이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많이 의심을 하죠. 얘가 진짜 읽는 거 맞아? 그래서 책의 내용을 물어봤더니 아니 알더라,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하면 이미 수십 권 이상 읽었다, 그런 걸 우리가 가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600페이지 되는 책의 내용 중에서도 상당수는 이미 다른 책에서 한 번 정도는 흡수가 된 지식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좀 새로운 내용, 자기가 좀 더 의미 있다고, 재밌다고 생각한 내용은 재독, 삼독을 하겠지만 어떤 부분은 과감하게 스킵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지만 전체 책의 흐름이라든가 담고 있는 내용의 상당수는 이미 머릿속에 다 흡수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런 책을 뭐 6시간 정도 탐독을 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새로운 지식도 새롭게 흡수가 됐을 테고, 그러니까 그 책을 읽었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니죠. 그리고 그 정도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영재의 수준에 넘어섰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난 아이들 중에는요, 놀라운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가 레미제라블 완역본 같은 걸 읽는다든지, 해리포터 같은 걸 뭐 영문으로 읽는다든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가 막 쏟아져 나오는 책들을 읽는 초등학생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사실 그 정도 되면 아이의 그 인지 발달의 속도라는 것은 뭐 대단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그런 책을 한 권 읽었다면 비슷한 수준의 어휘 수준이나 방대한 콘텐츠가 있는 책을 뭐 재미만 있으면 실제로 독파할 수 있다고 봐야 되고, 이제 그런 아이들은 사실 책이라든가 많은 이제 컨텐츠가 담겨져 있는 텍스트를 통해서 마음껏 자기의 어떤 지적 역량을 이제 확장시켜 나가고 고도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이제 도와주는 게 맞다는 게 제 입장이고, 그렇게 했을 때 부작용보다는 얻게 되는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경리 선생의 뭐 20권짜리 대하소설 토지를 권하고 같이 읽어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걔가 딱 이제 1권, 2권 읽고 나더니 재미에 딱 빠지더니 그 20권을 독파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토지는 사투리도 되게 많고 한자말도 많이 나오고 또 내용이 되게 방대하거든요. 일제치하의 시대의 문화상이라든가 문화조류, 산업, 그리고 이제 거의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이제 소설이라는 형태로 이제 쫙 풀어나가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가 재밌게 읽고 있다,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또 아이들 사이에 편차가 크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600페이지짜리 책을 6시간에 걸쳐서 독파를 하는 아이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고, 그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특별한 케어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수가 높은 아이들이 좀 예민합니다. 남들이 안 들리는 걸 듣기도 하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주 미묘한 차이를 느끼기도 하고요. 남들이 못 맡는 냄새, 맛, 그 다음에 뭐 촉감 같은 것도 되게 예민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등 뒤에 붙이는 라벨을 거의 예외 없이 떼어달라고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오감이 발달돼 있다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아이가 이제 불 꺼진 방에 뭐 쑥 들어가서 뭘 집어가지고 나오더라. 그래서 뭐가 보이냐, 깜깜한데, 아니 아빠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난 다 보이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애가 엘리베이터를 뜩 타더니 503호까지만 냄새가 나요. 좀 약간 섬뜩할 수도 있거든요. 남들은 못 느끼는 그 냄새를 맡아내는 아주 예민한 후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이 피곤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이제 구체적인 상담 팁 중에 하나인데, 약손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청각이 아주 고도로 발달된 얘를 교실에 앉혀놓으면 아이가 막 귀를 붙잡고 괴로워하고 막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감각이 얘기나 하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음이라든가 교란 뭐 이런 곳에서 산만해 보일 수 있죠. 얼마나 예민하냐, 이게 아주 고도로 감각 특성이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머리 좋은 애들은 산만해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산만해질 위험성이 꽤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관련된 전문가들 책이 하나 있었어요. 제목이 오진과 이중 진단 그런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고지능 아이들이 흔히 이제 산만한 아이, 이게 좀 지나쳐서 소위 집중력 장애, ADHD 뭐 이런 이제 오진을 받는 사례가 꽤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아이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집중이 잘 되고 어떤 환경에 가면 산만하고 뭐 집중을 잘 못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은 환경을 바꿔주는 게 맞지 않느냐. 약솜이나 아니면 노이즈 제거하는 이제 그 특수한 이제 이어폰, 헤드폰 이런 것들을 좀 얘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아이를 장애를 가진 아이로 보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런 견해예요. 이제 그런 책이 있으니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일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이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지는 않다. 그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네요. 영재는 이제 뭐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잠재 역량이 뭐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필요한 정도의 이제 능력을 개발하는 것, 그게 이제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이 아이들이 좀 독특한 어려움이 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커리큘럼하고 미스매칭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수업을 지루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단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해요. 사실 아이들한테 그게 제일 중요한 일과인데 그 일과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이 아이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인데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가 자기의 역량 개발하고 성장시키는데 귀중한 시간을 보내는 건데 뭐 맞지가 않아가지고 완전한 시간 낭비처럼 느껴져요. 말하자면 수업 동안에 딴 생각을 하거나 딴 짓을 하는 것을 학습하는 버릇을 들이는 상황은 대단히 낭비적이거든요. 가장 소중한 인적 자원입니다. 그게 전체 인구의 2%, 3%밖에 안 되는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되게 지루해요.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너무너무 지루해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교우 관계를 더 보는 거예요. 아니 영재라는 이유로, 이 아이가 머리가 좋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 아이의 행복한 유년 시절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뭐 어설픈 조기 입학, 그런 거는 자칫하면 아이의 뭐 영재성을 뭐 키워준다는 명분 혹은 목적 때문에 아이의 유년 시절을 뺏어버릴 수 있죠. 왜냐면 그 나이 또래 애들하고 노는 정서적인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아이의 행복한 유년 시절을 만들어주기 위한 또래 사이의 관계를 최우선 과제로 보는 게 영재 뭐 교육이라기보다 영재 양육의 원칙으로 삼는 게 맞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정서적인 안정이 오잖아요. 엄마들이 됐어, 이제 공부시켜야지. 이렇게 아이들을 빼갑니다. 학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찾아와가지고 얘가 공부를 좀 시키려고 그랬더니 망가졌어요. 반항해요. 그런 상담을 또 한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구하는 어떤 영재교육이라는 취지를 같이 많이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거는 그런 정서적 안정이 잘 되고 아이한테 동기부여만 되면 어마어마하게 잘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시간을 공부를 해도 아이들이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때를 놓쳐서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것은 행복한 유년 시절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인터랙션을 해서 정말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아주 중요한 인격 형성기에 겪었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정체성이거든요. 그 중요한 시기에 가족들, 엄마, 아빠하고의 관계, 거기서 아이들이 가졌던 추억, 그리고 정말 행복했던 어떤 경험들의 집합, 그리고 자기 또래하고의 정말 활발하게 놀았던, 그리고 정말 재미있게, 경우에 따라서 뭐 밤을 새워서 놀았던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 줘야지. 수학 문제 되게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고 어려운 문제도 뚝딱 풀어. 그게 정체성이 되면 안 되죠. 어린 시절에 그 행복한 유년 시를 지켜주는 것,
아니면 그거를 만끽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또래 애들, 자기 반 애들하고는 이게 안 돼요. 어휘 수준도 차이가 나고요. 인지의 속도도, 판단의 속도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아, 쟤는 말이 안 통해. 답답해 죽겠어. 이런 답답함을 느끼고요. 반대쪽에서는 아, 쟤는 뭐 이상한 단어를 막 써가면서 눈초리나 나를 기분 나쁘게 해. 양쪽에서 서로 답답한 거지. 그러면 아직까지 그 교우관계가 원만하게 일어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힘들더라도 그런 아이들이 있고 한 5% 정도 넘는 애들끼리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뭐 안 되면 한 달에 두세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만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놀 수 있거든요. 그걸 적어도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우리가 지켜주려고 최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제 입장이에요. 그거 되고 나면 공부시키는 건 되게 쉽고 동기유발만 시켜주면 된다. 근데 그게 제일 쉬운 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 모아놓기만 하면요. 정말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애, 뭐 수학을 정말 쉽게 푸는 애, 뭐 악기를 잘 다루는 애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지적 자극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린 나이에서 그냥 자기가 아는 걸 잘난 체하는 것만 해도 좋은 학습이 되거든요. 다른 아이한테는 모티베이션이 되고 자기로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좀 더 자기 방식대로 편집을 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걸 재밌게 듣는 상대방을 만나는 독특한 경험, 느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영재를 정말 인재로 만들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는 인물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영재 교육은 좀 그렇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긴 하지만 높은 목표를 지향하면서 가는 것이 영재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사실은 진입 지수를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요, 지수에 따라서 정말 정확한 효과가 높은 교육법이 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능 지수를 제가 120 정도 나오면 아이는 사실 20% 정도 선행을 하는 게 어렵지 않은 아이예요. 뭐 10살이면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잖아요. 그러면 20%, 2년 정도의 선행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가 갖고 있는 수용 능력,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고 적절한 속도를 맞춰주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옆집 애가 걔는 지금 중학교 몇 학년 걸 한데 이런 걸 기준 삼으면 안 되죠. 그 아이가 진도는 그렇게 나갔지만 실제로 그런 정도의 개념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도만 뺀 사례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도를 뺀다는 건 상당수 그 허상일 수도 있고, 그러려면 얘의 인지 발달 속도가 20% 빠른 애요, 30% 빠른 애면 거기에 맞춰서 개념을 잘 정립할 수 있게 도와주면 많은 문제를 풀지 않고 괴롭히지 않으면서도 상당한 성과를 내는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30%, 40% 빠른 아이는 그런 속도감을 유지해주면 재밌게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속도가 맞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재밌게 느껴지면요, 자기가 해요. 정말 파묻혀서 그냥 문제집을 푸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 끝에 있는 우수한 영재 아이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지수가 110 나온 아이들은 10% 정도 적절한 선행을, 개념을 잘 잡아주면서 끌고 가면요, 상당한 성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학년에 비해서 1년이나 1년 반 정도의 개념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러고 나서는 다양한 패턴의 문제도 자기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세워지면 사실 공부 잘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지수가 90이라면 10% 느린 아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수학 개념을 공부시킨다는 게 대단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제가 하니까 너도 해야 돼. 그 속도를 맞춰야 돼.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 친구들이라면 사실은 그걸 가지고 네가 살아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부를 시켜주는 게 맞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거의 97%, 뭐 8% 어마어마하게 높은 비율입니다. 근데 그게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높은 비율이 안 나와요.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분야의 기술적인 리더, 프로젝트 리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 요렇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요것만 잘하면 공부를 잘하겠다는 그런 유튜브를 제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능 지수라는 걸 싹 빼버리면요, 그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데일리 어썸의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볼 텐데 그 모든 사람들한테 통할 수 있는 조그만 팁을 드릴 수 있죠. 재밌게 공부시키면 돼요. 눈높이를 잘 맞춰주세요.
근데 그건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팁을 주게 되면 이게 맞는 아이가 있고 맞지 않은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들한테 해드리는 기본적인 팁이 있어요. 그게 5분 미니 퀴즈 대회입니다. 아이의 수준을 잘 보셔가지고 6개의 문제를 준비해라. 그중에 4개의 문제는 얘 수준에서 굉장히 쉬운 문제. 제가 그걸 이제 밀덤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쉬워. 풀었어. 어이, 잘했어. 이것도 쉬워. 이것도 풀었어. 정답이야. 잘했어. 네 문제를 탁탁탁탁 푸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문제는 도전 과제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문제 풀 수 있을까 없을까? 확률적으로 한 60%, 70% 되는데 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딱 셋업을 해서 이제 주는 거죠. 5분 동안에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럼 1, 2, 3, 4 문제는 탁탁탁 풀었어. 이 문제는 알 때 얘 나름대로는 어떤 부분이 잘 소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모아야 돼. 집중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한 문제가 딱 도전 과제로 제시됐을 때 아이들이 노력을 한다는 거죠. 4문제 풀었으니까 한 문제 맞아 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들은 겨우 하루에 한 문제 풀어가지고 무슨 실력 향상이 돼. 한 20문제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도전 과제가 20문제가 쫙 늘어서 있으면요. 넘사벽처럼 느끼거든요. 한 문제 애써서 딱 풀어도 19문제가 또 남아 있잖아. 그 문제가 하나하나 고통스럽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요것만 딱 부러치면 딱 문이 열리고 미션 클리어. 내가 오늘의 과제를 해결했어. 뭐 그런 해방감, 성취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 상태하고는 천냥지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한 20문제를 딱 이제 참아내면서 풀어내는 그런 훌륭한 학생을 만들고 싶어. 그건 잘 안 됩니다. 4문제를 풀고요. 탁탁탁탁 풀고 마지막 문제 도전 과제. 요거 풀면 오늘 것. 그러면 성취감 막 폭풍 칭찬 받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하루에 다 5분씩이 쌓여가지고요. 아이의 역량에서는 100%, 120%, 150%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쌓이면요. 대단한 실력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분만 공부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5분 동안 딱 밀고 손을 때리는 거지. 매일매일 5분씩 밀면요. 이게 모멘텀이 생겨가지고 얘가 음찍 하다 확 활력이 붙어가지고요. 막 달려나갈 수도 있어요. 5문제 금방 풀었으니까 5문제 또 풉시다.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 웬 떡이잖아. 더 시켜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지. 아니야. 엄마도 바빠요. 여러 가지 할 일이 쌓여있어. 너만 붙들고 할 수는 없지. 2문제 더 줄게. 2문제. 아니면 이제 내일 또 하자. 내일. 공부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근데 그래도 너무 싱거워. 나 더 하고 싶다고. 뭐 그런 상태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 이제 책을 주는 거지. 어차피 문제 여기서 뽑는 거니까 네가 갖고 가서 해. 마음껏. 2시간 해도 되고 3시간 해도 되고 밤새도록 해도 돼. 근데 여기 이제 이든 애들 중에는 진짜 책을 받아가지고 밤새는 애들이 실제로 있어. 끝까지 다 풀어버리겠다는 거야. 자, 그건 공부가 아니죠. 자기가 뭔가 그게 흥미가 꽂혀가지고 거기 그거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진짜 뭐 훌딱 넘어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완전히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억지로 막 밀어가지고 시키려고 하는 데는 이게 막 애가 저항하고 제가 그 대한장 파티라고 그러거든요. 요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질질 끌면서 안 하려고 하는 애를 억지에 붙잡고 신경전을 벌이고 짜증을 부리고 이런 상황하고 엄마 조금만 더 하자고 5분만 더 해 뭐 이런 상황. 그러면 이제 그 약간 탄력을 붙은 다음에 네가 해서 그 모멘텀이 딱 생겨가지고 스스로 굴러가잖아요. 내가 이게 공을 굴리는데 내가 공을 끝까지 드리블해서 저기 골대까지 가겠다. 그러면 자기가 경기를 하는 거지. 아이의 몫을 자기가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싹 밀고 하루에 5분씩만 주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하루에 2-3시간 공부해도 재밌을 수 있어요. 제가 서울대 수학과에서 만난 친구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아니면 전혀 엉뚱한 것에 빠진 사람들 되게 많았고요. 근데 걔네들이 한 번씩은 미쳤던 거거든. 한 3개월은 식음을 전폐하고 바둑에 빠졌던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그 머리 아픈 그런 것에 푹 빠져가지고 했던 그런 특별한 종류의 인간들이 있고요. 아이들 특성이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가장 적합한 속도가 있습니다. 그걸 잘 맞춰주면 가장 좋은데 그러려면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학원에서 실시하는 레벨 테스트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학원의 레벨 테스트라는 것은 맛배팅 무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뻔하죠. 그 학원 오래 다니는 애들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뒤늦게 들어왔으니까 수업을 좀 세게 받아야 됩니다. 과제를 이만큼 해야 됩니다. 뭐 그런 메커니즘이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멀쩡한 아이를 사실은 공부 안 한 아이로 만들어 버리고 비난하고 반성하고 너 공부 많이 해야 돼. 근데 뭐 아이들이 그게 동기부여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5분 미니 퀴즈 대회라는 방식을 이용하면 의외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이제 문제 수준, 애가 문제를 얼마나 쉽게 풀어내느냐, 얼마나 빨리 넣느냐를 이렇게 가늠하면서 얘의 수준을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출간된 영재 수학 학습법이라는 책에서 사실 그런 내용들 조금씩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진짜 아주 평균적인 지능 지수를 보인다면 사실은 학교 커리큘럼을 정확하게 쫓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다른 애들이 막 선행한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그걸 이렇게 시키면 사실은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죠. 아이가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좀 추상적 수학 개념을 어거지로 외워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정도를 끌어주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아이의 수용할 수 있는 속도를 잘 감안해서 좀 지수가 낮은 아이들은 과감하게 저학년 것도 좀 복습을 해주면서 잘 짚어주는 게 결과적으로는 얘가 성취할 수 있는 성적의 맥시멈을 구하는 길이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애들이 다 거기서 거기지 결국 공부하는 양이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좀 균형 있게 잘 쓰는 게 맞거든요. 그런 훨씬 다양한 텍스트를 읽어줄 수 있는 외국어 뭐 능력과 얘기할 수 있는 능력 뭐 그런 것들을 키우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컴퓨터를 좀 잘 다룰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ES 영재 교육 컨설팅 운영하고 있는 지영범입니다. 사실은 요새 학교에서 초등학교는 성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1등부터 꼴찌까지 성적 뽑은 다음에 그냥 게시판에다 붙여버리고, 학교에서는 성적이 마치 계급처럼 작동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픈이 안 됩니다. 근데 가끔 이제 사고 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들 성적을 너만 알고 있어 이러면서 네가 1등 했어, 뭐 넌 2등 했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례들도 좀 있긴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후폭풍이 되게 크게 있다고 그래요. 부모들 입장에서 얘가 반에서 평균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속상하고 아이를 이제 닥달하게 돼 있을까요? 넌 중간도 못하냐? 자, 그러면 중간 이상을 하는 아이들은 편하냐? 안 그렇거든요. 아니 5등 안에도 못 든단 말이야. 3등 안에도 못 든단 말이야. 전교 1등도 괴롭혀요. 이 동네에서는 이게 1등인지 모르지만 저기 학군지 그런 데 가면 애들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알아? 그런 애들하고 비교하면 너는 공부하는 것도 아니야.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1등부터 꼴찌까지 다 괴롭히는 상황이 막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쯤 되면 우리 애가 없어졌어요. 집을 나갔어요. 이런 일도 일어나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애들이 이제 귀잡혀가지고 동네 학원가 가서 등록하고요. 막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 오픈 안 하죠. 그리고 중학교도요, 성적 오픈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명시적으로 성적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가혹하죠. 근데 그건 뭐 할 수 없죠. 어쨌든 애들이 대학 입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자기의 그 상대적인 포지션을 확인 안 할 수 없고, 고등학생 정도 되면 애들이 이제 웬만큼 컸으니까 자기의 객관적인 상대적인 포지션을 알고 뭐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교육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겠죠. 얘가 고등학교 갔을 때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 것인지 뭐 그런 거 좀 알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학교 성적만 봐가지고선 잘 모르겠다 싶으니까 학원에 가서 자꾸 레벨 테스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벨 테스트도요, 수학은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학원의 레벨 테스트가 가장 객관적으로 실력을 가늠하는 지표처럼 굳어져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 교육의 병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한국사 검정 등급제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수학도 얘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뭐 이런 걸 좀 가늠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공정한 시스템이 좀 있으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의 객관적인 발달 단계, 뭐 상대적인 지표들을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3평, 6평, 9평. 고등학교에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뭐 초등학교, 중학교 와서 그래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수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이고 오랫동안 고지능 아이들을 하다 보니까 수학에 대해서 몇 가지 지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의 공통점, 머리가 좋은 거죠. 수학하고 수학 아닌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수학 아닌 것들은 절대적으로 문해력, 독서를 폭넓게 하고 실제로는 독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읽는 걸 즐겨하는 것은 분명히 고등학교 이후에 수학을 제외한 교과에서 굉장한 강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들을 가늠할 수표가 되고요. 수학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수학은 진짜 조금 선천적으로 주어진 부분이 결정적일 수 있다고 봐요. 일단 아이들이 대부분 자연스럽게 술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것을 잘 유도해서 실제로 이제 역량을 키워주는 거죠.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큰 수를 겁을 내지 않고 다룰 수 있게끔 유도해주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분수 계산 같은 거 오리엔트를 잘 시켜주면 사실은 어렵지 않게 그걸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정도 가면 훨씬 공부해야 될 양이 많아서 평균적인 아이 아니면 인지 능력이 있어서 표가 낮게 나온 아이들은 사실 굉장히 눈높이를 잘 맞춰서 잘 짚어줘야 되고, 사실 반복 학습도 상당히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유도하는 방법이 다 달라야 돼서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과제에 대해서 과도할적으로 이렇게 집착한달까? 혹은 몰입한달까? 뭐 그런 특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꽤 많은 부모들이 얘 왜 이렇게 병적으로 여기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아이를 자꾸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특성이 사실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분야에서 깊이 들어가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만큼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만끽할 수 있게 좀 도와주고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밸런스를 좀 잘 잡아주면 그게 잘할 수 있는 하나의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좀 이해를 해보시면 그게 교육적으로 맞거든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좀 지나칠 정도로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기회 이런 걸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꽤 많은 분들이 상담하다 보면 얘는 비생산적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생산적?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이제 자꾸 묻고 들어봤더니 결국은 성적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야. 얘가 공룡을 좋아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공룡에 집착하고 공룡만 가지고 시간을 다 보낸다.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연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고 영어 단어 하나를 좀 익혔으면 좋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에이 그렇지는 않은데 공룡 얘기를 하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쏘는 게 결코 비생산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게 왜 그러냐, 예를 들어볼게요. 의대 들어간 애들이 어느 시기 되면 해부학 공부하면서 사람의 뼈, 근육 이게 다 이름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근데 뭐 뼈의 종류가 뭐 300개인가 뭐 되고 근육의 개수가 뭐 200 몇십 개가 되고 그렇대요. 라틴어로 된 그 이름을 다 외워야 돼요. 근데 그거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럼 어떤 애냐면 공룡 이름이 200개 300개 외운 애들이 쉽단 말이에요. 공룡 이름이 다 라틴어로 돼 있거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수백 개 이름을 외우고 뭐 그 이름만 외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동물은 무슨 트라이아스기에 나타났다가 쥐라기 뭐에 뭐 멸종을 했고요. 그런 말하자면 부수적인 지식까지 막 늘리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그 아이의 뇌 역량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공부 앞으로 잘할 것 같은 아이들은 사실은 뭔가 진짜 미치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게 훨씬 기대가 되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가 앞으로 모티베이션이 되고 자기 분야를 잘 만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 부분에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마다 다 독특한 속도가 있다고 보기. 일적으로 몇 학년까지는 놀게 하시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뭐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초등학교 기간은 사실은 체험학습을 실컷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삼는 게 맞다. 대적이면 좀 풍부하게 많은 이제 컨텐츠나 아니면 앞으로의 뭐 21세기에 전개되어질 어떤 첨단 분야에 대한 느낌, 체험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좀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도 아이가 즐거워하는 수준에 맞춰서 적절한 빈도. 근데 대체로 보면 애들이 코드가 좀 맞는 친구들 묶어서 그런 거 다니는 게 훨씬 좋죠. 그러면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거기서 많이 배우고 그 수준을 자꾸 높이면 좋죠. 국내의 박물관, 과학관 다 가봤어요. 그러면 뭐 외국에 있는 과학관을 목표로 해서 뭐 갈 수 있다면, 형편이 된다면 좀 어린 나이에도 그런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앉아서 그야말로 기출문제를 푸는 학습은 좀 더 늦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이고, 근데 이제 자기가 좋다고 하면 시키면 되죠. 근데 요 나이 때부터는 요걸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사람마다 다르다. 아이마다 다 다르다.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즐겁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하는 게 좋고, 그건 아무래도 나는 적응이 안 돼요. 그거는 아무래도 재미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조금은 더 늦더라도. 고등학교 가면 다 하거든요. 사실은. 고등학교 가면 주변에 영향도 있고 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애들이 다 느끼고 공부해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실제로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은 적어도 중학교 때까지는 그 폭넓은 독서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문해 능력을 꾸준하게 키운 애들, 선천적으로 주어진 그 인지 능력이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지, 인지 능력을 빠르게 발달시키고 고도화시키는 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겠고, 그런데 그것을 자극하는 것들은 오히려 되게 뭐 만 3세, 4세까지는 이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그런 생리적인 어떤 욕구도 있고 뭐 감성적인 욕구도 있을 때 그거에서 좀 즉각 민감하게 대응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세까지는 이 뇌세포도 실제로 증식이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이를 편안하게 뭐 심리적으로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스킨십을 많이 해주고, 아이가 울거나 뭐 아니면 웃거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걸 잘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4세부터 한 12세까지의 그 기간 동안은 체험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좀 애들 눈에 뭘 넣어줬으면 좋겠다. 여행도 많이 가고 뭐 놀이공사도 다 가보고 그런 게 저는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학교 때는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발표, 자기의 의견 아니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관련된 것들을 뭐 자료를 모으고 주로 자기 또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수준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고도화시키는, 역량껏 키워주는 그런 활동이 우선순위가 있으면 좋겠다. 고등학생 되면요, 뭐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알아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동화를 할 수 있는 거 모든 건 다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은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하면 학원도 뭐 2달 정도 다니겠어. 뭐 인터넷 강의도 뭐 이것부터 이것까지 내가 들어야 되겠어. 아니면 뭐 어떤 선생님한테 좀 멘토링을 받아야 되겠어. 그런 식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프로그램을 짜고 내용을 구성하고 자기 판단에 하는 것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하지, 남의 도움은 일참 받지 않고 혼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정도 되면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자기 판단의 기회가 주어지고 자기 판단한 것에 대한 존중을 좀 받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제 부모가 아이한테 자기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초등학교 중위권 학생이라면 학교가 만든 그 학과목 테이블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 보시면 보통 1교시가 45분, 50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뭐 6과목 정도 치고 닷새 하면 30개의 수업이 있잖아요. 시간 비중도 그 정도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럼 일주일에 수학 수업이 3개 정도 되지 않겠어요? 2개나 3개 정도. 결국은 2시간이나 2시간 반 정도의 수학 공부를 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게 적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과목이니까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5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2시간 반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한 100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5일을 나누면 하루에 20분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하고, 영어 같은 거 아니면 자기가 특정히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정도를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독서로 채우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체험학습 하려면 주말도 이용하고, 결국은 이제 월화수목금토 중에서 적당히 하루 이틀은 그런 데 투자를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10분 정도는 수학 공부하고 10분 정도는 영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과목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주도적인 독서로 채우는 게 맞다. 근데 이제 현실은 대부분 학원 시간표에 짜가지고 움직이고, 그럼 애들은 이제 학원 짜투리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람직한 중위권 학생들의 시간표도 여전히 뭐 그런 수준을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위 디지털 매체에 대한 것도 많이 묻는 질문들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좀 사실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온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 그런 게 있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불과 지금 그게 대중화되게 10년, 20년밖에 안 된 새로운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이걸 해야 될지를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아이들을 공부를 못하게 하는 원흉처럼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걸 좀 전향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 좀 믿어줘야 된다. 아이들이 스스로 좀 더 지적인 컨텐츠를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게 맞다. 요새 종이로 된 사전 같은 거 볼 필요가 없잖아요.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금방 단어 뜻을 다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관련된 용례 뭐 심지어는 영화에서 이 단어를 쓰는 뭐 그런 것도 딱 튀어나오는 그런 시대인데 얘가 인터넷을 막 들여다보고 있다고 야 인터넷 그만 보고 영어도 하나라도 외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도구를 손에 쥐고 그거 쓰지 말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 근데 당연히 이제 하라 그러면 맨날 게임이나 하고 그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그게 모든 이제 성적 부진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위험성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그걸 자기의 어떤 능력 향상의 도구로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시간을 우리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그 무궁무진한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잘 활용하는 어떤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해 주는 게 맞지. 그걸 자꾸 하지 마라, 못해라, 뭐 시간에 제한을 둔다, 킹을 건다, 뭐 애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그걸 깨버리는 애들이 훨씬 정보가 많고 자기네들끼리 야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고 이런 거 아주 절실하잖아요. 부모들은 생활에 쫓기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도 유리하지가 않은데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이렇게 벌이지 마시고 오히려 좀 아이들한테 배워가면서 그런 디지털 미디어 매체를 좀 더 전향적으로 잘 사용하는 법을 서로 배워나가는 쪽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학년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궁극적으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중요한 수학이나 뭐 영어 같은 건 하루에 뭐 5분 10분들을 꾸준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한 번 앉으면 2시간을 해야지 3시간을 해야지 이거는 좀 생리적인 욕구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씩 낮은 수준에서 성장하면서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평범한 아이들도 미취학이나 저학년까지는 5분 미니 퀴즈 데이를 통해서 5분씩만 앉아서 공부하고 끝나면 좀 해방시켜주고 뭐 자기가 좀 더 신체 활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든지 만화책을 보든지 그렇게 관리하다가 학년이 올라가면 조금씩 늘려서 하루에 20분 정도씩은 꼬박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학원에 가서 4시간 5시간을 버티고 와라. 그것을 길들이는 것보다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뭐 하루에 20분을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잡아주면서 나머지 시간들은 그런 독서 역량을 키우는 데 쪽에 혹은 뭐 의사소통 능력을 확장하는 쪽에 쓸 수 있도록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때는 과감하게 한번 해외 연수 경험 이런 것들도 권장하고 싶은 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왜 2가지가 없거든요. 내가 하는 영어를 거기 현지인들이 알아듣네. 그리고 같이 가는 친구들 중에 누가 샬라샬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극을 받는 거죠. 그전에는요 영어 공부 좀 하라고 하면 애들 되게 핑계가 많아요. 조금 있으면 AI가 다 자동 번역 해줄 건데요. 영어 왜 배워요? 요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자꾸 공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투어나 연수의 경험을 딱 하게 되면 생각보다 영어 별거 아니네? 하니까 말이 통하네? 재미 들이면 이제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할 거면 이런 피상적인 영어 말고 정말 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를 좀 영어를 좀 해야 되겠어. 어느 정도 유창하게 하고 싶어. 남한테서 뭐 영어로 어느 정도 자기소개 정도는 쭉 할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어. 아이들한테도 좀 외국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저희도 요새 한류에 대한 관심을 가진 그 젊은 외국인 학생들이 많으니까 걔네들을 데려다가 한국 문화를 좀 만끽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외국의 영재들이 우리 센터로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애들은 외국 나가지 않고도 다양한 나라의 문화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다른 영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선택하게 하면요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엄마들이 중국 판매 사원에 넘어가가지고 한 질씩 사주거든요. 별로 제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부모님들이 스스로 이제 독서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애를 이제 기회만 되면 자꾸 책방에 데려가서 내가 책을 좀 골라야 되니까 너도 구경 좀 해라 하고 이제 풀어놓는 거죠.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면 상당히 독서 수준을 확장하고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점에서 많은 책 중에서 자기가 골라서 픽업하잖아요. 그러면 그 책에 대한 애착이 생긴다는 거지. 책이 내가 처음 생각했던 기대와는 좀 달라요. 너무 책이 어려워요.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도 애착이 가기 때문에 자꾸 떠들어보고, 그러면 이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막 두 번, 세 번, 네 번 막 다시 읽어보고 막 그렇게 유도돼서 이렇게 확장이 되면 상당히 이제, 그리고 똑바른 자세로 책을 읽어. 별로 권하고 싶잖아요. 제일 편하게 읽어. 책을 가지고 뭐 소파에 눕던 침대에 눕던, 한자리는 책상에다 올려놓고 마룻바닥에서 뒹굴면서 보던, 밥 먹으면서 보던, 음식물을 거기다 뚝뚝뚝뚝 흘려가면서 지저분하게 하면서 먹던, 하긴 책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일 편하게 읽어라. 그게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습 만화에 대한 편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학습 만화는 굉장히 효과적인 디딤돌이다. 아이들의 독서 역량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아이도 학습 만화를 통해서 책을 사가지고 한 장씩 넘기면서 그거 하는 그 습관을 어렸을 적에 맛을 들이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근데 만화가 제일 좋거든요. 그림이 많고 도예가 많으니까 이해가 쉽고, 그리고 좀 어떤 부분들은 강렬하게 좀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화가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습만은 정말 콘텐츠가 좋아요. 거기는 콘텐츠로 승부를 하는 시장이에요. 재미없으면 안 팔립니다. 출판사람들 미는 책은 재미있는 책이야. 인기 있는 책이 진짜 재밌어. 그리고 그러면 효과가 있어. 이 만화에 대한 세 가지 거짓말이 있거든요. 첫째, 상상력을 억제해요. 거짓말입니다. 전혀 근거 없어. 아니, 도예가 많은 게 왜 상상력을 억제해? 그림을 보다 보면 이 그림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렇게 그릴 거야. 그렇게 애들이 발전해 나가는 사례가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도예는 아이들의 이해들을 도와주고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어려서 그렇지 그걸 보는 사람은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본격적인 독서를 하는데 방해가 돼. 아니, 반대. 그러니까 책을 익숙하게 만들고 본격적인 독서로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좋은 디딤돌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거짓말은 비속어가 너무 많아요. 거짓말입니다. 이게 출판물로 돼가지고 활자로 찍혀 나오는 거기에 지나친 비속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심의 과정도 있을 테고요. 어쨌든 그게 문제가 되면 진작에 그게 다 폐기가 되거나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재미스러운 말, 아이들이 쓰는 실제 언어보다 훨씬 순한 맛이거든요. 세 가지 거짓말을 속지 마시고 학습 만화 같은 걸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독서 습관도 키워주시고 책을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얘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 만화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 건 너무 좀 유치하게 느껴져요. 빈약하게 느껴져요. 본격적으로 좀 더 높은 수준의 텍스트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걸 도와주시는 게 맞다. 고등학교 동창 중에 특이한 친구가 있었어요. 걔가 전교 1등을 했는데 서울대 의대 갔거든요. 걔가 진짜 교과서하고 교과서 해설집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걸 제가 봤어요. 대부분 애들은 사실은 정석을 공부하고 있었거든. 어려운 문제 풀고 있었거든. 그 전교 1등 했던 친구는 정석을 안 보더라고. 교과서만 가지고 다녀. 교과서에 정말 손때가 묻어서 꼬질꼬질할 정도로 들고 다니고 그 해설집을 들고 다녀. 같이.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굉장히 구성이 잘 돼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 기본에 충실하게 했더니 얘가 굉장히 수학을 잘했고, 수학이 잘하니까 당연히 전교 1등을 했었죠. 그래서 교과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과서는 사실 너무 이렇게 압축돼 있거든요. 그것만 봐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국어 교과서 같은 경우는요, 고전을 소개해 놨잖아요. 근데 사실 원전을 읽어야죠. 뭐 몇 페이지 정도는 책에 조금씩 실려 있지만 그것만 공부하는 애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걸 열심히 시간을 보내는 애하고 원전을 읽는 애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재밌네, 고전 소설 중에 재밌는 게 많네, 그래서 이 책 저 책 막 보고 그러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어떤 부분은 이제 교과서를 중시하는 태도,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효과적인 성과를 얻었어요 하는 게 있지만, 수학을 제외한 다른 분야는 사실 폭넓은 독서가 필요하다. 근데 사실은 문제집을 중시해야 돼요? 교과서를 중시해야 돼요? 그러면 상당히 교과서가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넘어서서 교과서의 원전을 찾아서 폭넓은 독서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이거를 뻔히 오지선다로 하는 그 문제집으로 접근하는 건 정말 지식들을 단편으로 쪼개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 남지도 않고 시험을 위한 시험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조금 그것을 쭉쭉 읽어나가는 어떤 그런 학습 태도가 사실은 본질에 더 좀 충실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요거는 너무 일부인 것 같아, 이 원전을 보고 싶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교과서가 담고 있는 게 고전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런 것이 뭐 한 50%, 나머지 50%는 잡지를 제가 권해요. 교과서는 고전적인 얘기고, 잡지들은 최근에 어떤 연구 동향,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걸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균형 있게 독서하는 게 그게 낫다고 보고, 그것이 문제집에 붙잡고 오랜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는 교과서를 쭉쭉 읽는 것이 사실은 더 오래 가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한 학습법이다. 칭찬을 잘 해줘야 되는데 칭찬하기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칭찬해? 얘는 뭐 열심히 하지도 않고 뭐 태도도 불량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아이하고 싸우는 상태가 돼버려서 계속 이제 공방을 벌이면 당연히 해롭겠죠. 사실은 우호적인 메시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뭐 양육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되게 어렵습니다. 거의 뭐 전쟁을 치르듯이 되게 쉬운데 그거를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칭찬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칭찬하기라는 기법이 나와요. 야, 너 그거 할 거지? 고마워. 그런 거죠. 쓰레기 봉투 좀 갖다 버려주면 좋겠는데 고마워. 그런 게 이제 미리 칭찬하기예요. 좀 쉽지는 않은데 의외로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리 칭찬하기는 좀 단수가 높고, 그 전에 두 가지 얘기를 제가 해드리거든요. 첫째는 이제 결과를 칭찬하지 마시고 의도를 칭찬하세요. 칭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이 많잖아요. 칭찬이 상당히 양육반부에서 좋은 무기다, 얘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아요. 칭찬을 너무 해프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칭찬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칭찬 안 해주면 막 별로 의욕을 안 보이고 막 칭찬 중독이 걸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가 이렇게 봐가지고 결과가 잘 나올 것만 골라서 해요. 뭐 이런 것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전이 그만큼 억제된다, 그런 양대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결과를 중시하지 마시고 의도를, 과정을 칭찬해서, 근데 과정도 별로 내가 보기엔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칭찬해? 그래서 저는 이제 의도를 칭찬하는 거, 결과는 안 좋았지만 네가 해보려고 했던 게 중요해. 쉽게 얘기하면 뭐 설거지 도와준다 지금 막 설치다가 접시를 깨먹었어. 야, 넌 가만히 있는 게 날 도와주는 거야. 하지마. 그러면 안 된다. 접시 깨진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는 너무 고마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가 내 의도를 엄마가 포착해서 다음에는 실수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설거지를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선된 걸 칭찬하세요. 애가 85점을 받아왔어. 근데 마음이 급하거든. 옆집 애들은 다 100점 받는데 얘는 언제나 100점을 받아볼 거야. 야, 85점이 뭐냐?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기가 꺾이지 않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마음은 들지언정 너 지난주엔 60점이었죠. 60점인데 25점이나 점수가 올랐네. 개선점을 칭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85점밖에 못 받았는데 그래도 엄마가 칭찬해주네. 더 잘해가지고 90점으로 올려야지, 100점 맞아야지. 이렇게 의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점수가 떨어졌어.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해요? 근데 자세히 보시라고 그랬더니 문제가 너무 어려웠나 보다. 점수는 떨어졌는데 랭킹은 올라갔네. 그걸 포착해서 야, 너 지난번엔 5등이었는데 이번엔 3등 했잖아. 그렇게 칭찬하면, 점수는 떨어졌지만 엄마가 내가 랭킹 올라간 걸, 분명히 그럼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웠겠네. 우리가 그걸 돌아본다는 얘기죠. 그 점수도 떨어지고 랭킹도 떨어졌네. 어떻게 칭찬해? 그러면 칭찬할 걸 찾아야 돼. 너 지난주에 감기 걸렸었죠? 아니면 우리 가족여행 갔었잖아. 그래서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 정도면 선방한 거야. 너 짧은 시간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부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개선된 것을 뭔가 이렇게 애써서 찾아내가지고 칭찬을 하려면 사실 성의 있게 칭찬해요.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너 1등 했구나, 상 받았구나 칭찬하는 건 굉장히 게으른 칭찬이다. 게으른 칭찬은 별로 효과가 없다. 아니면 부작용도 생긴다. 어느 부모가 아이 잘 되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마음에 안 차고 부족하다 보니 타박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해가지고 도움이 되냐 이거지. 너 왜 안 된다. 근데 그게 좀 지나치면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꾸 메시지를 전달하고 아예 길을 꺾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의도치 않았으나 결국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게, 근데 반대로 이제 미리 칭찬하고 의도를 칭찬하고 개선된 것을 칭찬하고 그런 노력을 하려면 내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칭찬할 걸 찾아내야 되죠. 세상이 다 아는 1등이에요. 그 뭐 유명한 대회에서 얘가 그냥 짱 먹었어요.
그런 걸 기대하기는 우리가 어려운 거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의도를 칭찬하고 도전을 칭찬하고 지난보다 더 나아진 것들을 열심히 찾아서 칭찬하면 효과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애들이 진짜 우수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상대적인 비교에 매몰되지 마시고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사랑받는 부모가 되려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부모가 돼야 돼요. 사랑받는 부모가 되려면 사랑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너는 존재만으로도 엄마에게는 혹은 아빠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야. 그런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게 전달해야 돼요. 그게 이제 느껴져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아직은 순수하기 때문에 자기도 사랑으로 보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랑받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좋아하는 걸 내가 보고 싶어. 그럼 뭔가 뭐라도 하나 만들어서 엄마한테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얻는 기쁨과 즐거움은 사실은 비할 데가 없는 거죠. 그거 뭐로 바꿀 수 없는 큰. 사실 그때만 허용되는 행복이죠. 애 키우는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돈도 너무너무 많이 들고요. 고통스러워요. 내가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그 많은 수고, 비용, 그 어려움, 배려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한국 사회에서 애 키우는 게. 하지만 그 아이가 주는 그런 어떤 순수한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또 믿어주는 만큼 성장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아이가 지금 상대적으로는 뭐 요거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아니야, 너한테 큰 잠재력이 있어, 이렇게 믿어줄 수 있다면 아이는 거기에 부응해서 또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스스로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뭐 다 양육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GS 영재교육 로드맵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영범입니다. 이거를 무조건 막을 수가 없어요. 특히 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게임 얘기를 빼면요, 애들 사이에 껴서 할 얘기도 없을 정도로 대단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게임 회사들은요, 아이들 게임에 중독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많이 빨려들게 돼 있고요. 지하철 타보세요. 그러면 20대, 30대 어른들도 게임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현재 사회 현상인데, 그거를 완전히 차단한다, 이거 불가능해요. 그리고요, 게임이요, 의외로 긍정적인 요소도 사실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게임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분명히 도움을 주고요. 지식 베이스를 넓혀주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적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부모들의 마음은 당연한데, 적당이라는 선을 이게 설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이렇게 삼았으면 좋겠다. 스스로를 통제하는 정도의 힘은 내가 갖춰야 돼. 그렇게 아이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1시간 이내에 게임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1시간이 넘으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 45시간 정도 연속적으로 게임하는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컴퓨터 아주 초기 시절이었는데 어떤 게임을 플로피 디스크에서 넘겨주면서 너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농담처럼 했는데 실제로 그걸 딱 꽂고선 게임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빠져 들어가가지고 정신을 차려봤더니 이미 12시간 넘은 깊은 밤이었어요. 벌써 밤이 됐네? 2판만 더 깨고 자야지. 또 2판 깬다고 딱 들어갔는데 또 정신 차리고 새벽이야. 날밤을 샜네. 2게임만 더 하고 이렇게. 나중에 정신 차려서 대충 계산했더니 45시간을 연속으로 했어. 충격이었어, 충격. 45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게임을 했는데 화장실도 안 갔거든. 밥은 안 먹은 당연하고 잠도 안 잤지만 일어났을 때 멀쩡하더라고. 그래서 바둑을 두다가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은 줄 몰랐다, 뭐 그런 얘기가 실감한 거죠. 그 정도로 이 게임이라는 게 중독성이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게임 팬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경험을 맨사에서 만난 몇몇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나만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라 몇 친구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을 실제로 들었어요. 그래서 게임을 오래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망가뜨린 건 아닌 것 같다. 인간관계가 잘 안 돼. 그래갖고 인간이 아닌 게임하고 집착을 한달까, 뭐 이런 거. 이런 게 문제지, 사실 그 게임이 갖고 있는 재미,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뭐 이런 것 자체는 우리가 백안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자제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자제력을 어떻게 키워줄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아이하고의 관계가 망가지는 게 더
위험하다. 자꾸 뭐 선을 그어놓으면 그 선을 자꾸 넘어. 그래서 속인 걸 발각돼가지고 막 화를 내고 아이를 막 혼내. 너는 네 약속도 못 지켜요?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애비를 못 알아보는구나.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관계가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게임은요, 약속을 잘 지켜요. 미션 달성하면 100만 점을 줄 거야. 여지없이 준다니까요. 요거 달성하면 라벨을 줄 거야. 한 푼 가치도 없는 정말 껍데기 같은 그런 것일지언정 약속을 지킨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약속도 안 지키고 나를 인간적으로 공격하고 막 그래. 인간은 싫어. 이런 게 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면 절대로 중독 페인이 되지는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언젠가는 네가 제정신을 찾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게임에 집착하는 현상 플러스 알파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엉켜 있어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갈등을 해결해야 돼요. 계속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게임에 의존해서 그냥 회피해버리거나 공격의 대상을 삼고, 그러게 되면 진짜 게임 페인 문제가 가족의 해체, 파괴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게임이 갖고 있는 중독성에서 찾으면 안 된다. 오히려 잘 활용하면 디지털의 어떤 문화를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즐길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아이들이 나름대로 지적인 재미도 느낄 수 있고, 또 사실은 인지 능력의 확장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거를 내가 물리적인 강제를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걱정은 전달하고, 하지만 네가 알아서 해야 돼. 네가 스스로 자기 자력을 키워야 돼. 이런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라고 봐요. 아이들이 또 엄마 나도 자제력이 잘 통제가 안 돼. 엄마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런 사례들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규칙을 일단 정해라. 근데 규칙이라는 게 정하면 반드시 깨지게 마련이거든. 규칙을 지키기 어렵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너는 규칙을 어겼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비도덕적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지켜주면 네가 지킬 수 있도록 내가 10분씩 더 줄게. 10분 뒤에 네가 스스로 이걸 끊고 다시 네가 할 일로 돌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애야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무제한적으로 하고 싶겠지. 근데 그건 안 돼. 그러면 이제 규칙은 사실은 부모와 아이 사이에 적당한 타협이에요. 타협은 7 더하기 8은 15가 맞아. 틀림없이 맞아. 근데 이게 자꾸 14라고 우긴단 말이에요, 애가. 그러면 14.5라고 해두자. 이게 타협이에요. 내가 분명히 맞지만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타협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절반 뚝 잘라가지고 여기로 해두자. 그게 타협입니다. 그런 식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이제 무기가 있잖아. 전화 비용이든 인터넷 비용이든 엄마가 돈 내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어쨌든 부모 쪽에 가깝게 기준, 규칙을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못 지켜지잖아. 못 지켜지면 양보를 하는데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치사하게 1시간이었으면 10분 더 줄게, 지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1시간 반이 마지노선이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더라도 덜렁 1시간 반 주면 안 되고 1시간으로 일단 설정해 놓고 못 지키면 10분 더 줄게, 5분 더 줄게, 3분 더 줄게. 뭐 그걸 치사할 정도, 그걸 살라미라고 합니다. 살라미 전술. 협상 과정에서는 세밀하게 얇게 나눠가지고, 그런데 이제 모양새는 계속 양보해 주는 거야. 또 한 번 어겼는데 용서해주고 조금 시간 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한 서너 번 그러면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규칙을 자꾸 깨먹더라도 당장 고치려고 하고 당장 양보하려고 하지 말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지켜보다가 너 일주일 내내 못 지켰어.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다시 한번 정해보자. 내가 10분 더 줄게. 이러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내가 계속 못 지키고 있는데 엄마가 날 몰아붙이지 않고 또 좀 양보해줬네.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면서 애들은 성장하고 어느 시기가 되면, 그래 엄마가 많이 양보해줬는데 나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지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아이가 자율적인 이게 된다 이거죠. 그 보안관, 지킴이, 그런 뭐 애플리케이션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소용없어요. 뭔가 이렇게 걸어 잠그면요, 그 깨는 해킹하는 기술이 반드시 나와요. 그럼 부모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잘 지켜지고 통제가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실제로는 깨져 있고 아이는 몰래 사실은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짤라미 전술, 그리고 뭔가 자꾸 규칙을 정하고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한 번씩 더 기회를 주고, 결국은 이제 자제력을 키우게끔 유도하는 것이 한 번에 확실하게 돼가지고 딱 이렇게 만들어. 이거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그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새를 탁 쳐버리면 숨을 못 쉬어요. 질식해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느슨하게 쥐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적당한 그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느 시기가 되면 사실 날려보내야죠. 이제 그거를 잘 조절해 나가는 것이 양육의 핵심적인 노하우인데, 이게 이제 아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부모하고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는 아이를 이렇게 통제하는 그립의 힘을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결국 부모가 아이의 무드 자체를 사실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애가 너무 숨막혀 하는 것 같아? 풀어줘야 되고, 그냥 뭐 자기 자신도 통제가 안 되고, 야, 자율이 안 되면 타율을 받아야 돼. 적절하게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엄마가 좀 원칙주의 역할을 하고, 아빠들이 좀 아이 편협을 두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양쪽에서 보면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당신 너무 심한 것 같아. 당신이 너무 애를 풀어주는 것 같아. 이렇게 서로 둘 사이에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하는 게 적절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어느 유명한 대중 강연 하시는 분이 엄마 편을 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점수를 많이 따라 이거야. 저는 그거 듣다 보면, 그럼 애는 엄마 아빠가 같이 편을 먹고서는 애한테는 도움이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애 편을 들어주세요. 애 편을 들어주면 삼자가 다 도움이 됩니다. 자, 엄마는 원칙주의자니까 나는 원칙을 포기한 게 아니야. 근데 아빠 얼굴을 봐서 내가 잠깐 봐주는 거야. 애를 이제 아빠한테 떠넘겨 버리는 거지. 그러면 아빠는 잠깐 보는 시간이니까 애한테 인기를 얻는 거야. 아빠가 보면 내 편 들어주네. 인기를 좀 얻어. 근데 엄마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기싸움에서 내가 원칙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잠깐 유예를 하고 살짝 빠지면서 약간 정신적인 휴식을 갖는 거예요. 삼자가 다 좋거든요. 그러려면 엄마 아빠가 서로의 역할 분담을 충실히 하는 거죠. 서로 약속 대련을 하듯이, 자, 이런 상황이 딱 정제되면 아빠는 일단 아이 편을 둔다. 그러면 엄마는 아유, 아빠 때문에 교육이 잘한대 하면서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도 사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떠넘기고 좀 정신적으로 휴식을 가지세요. 그럼 아이가 아빠가 없는 공간에서는 내 편을 들어주는 아빠가 없으니까 일단 참자. 대들어봤자 엄마를 이길 수는 없어. 아니면 에이, 엄마 말을 들어주는 척하고 넘어가자.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빠가 오면 내가 보상을 얻어야지. 뭐 그러면서 일단은 엄마하고 있는 시간 동안은 그래도 엄마 말을 좀 듣는 모드.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요, 2대1로 압박할 때는 애가 쭈그리고 있다가 엄마하고 자기하고 1대1이 되면 엄마가 좀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진다. 그럼 더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맘대로 해봐, 배째라 뭐 이러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꼭 엄마 아빠가 아니고 주 양육자와 보조 양육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조 양육자는 짧은 시간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의 편협을 들어주는 연출을 하는 게 맞다. 그랬을 때 아이가 크게 벗어나지 않고 크면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기네들 속으로 애 앞에서는 싸우지 말고, 싸우는 척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적당히 빠져주고 아빠가 좀 케어하면서 기분 좋게 어쨌든 대립 상황을 수습을 하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애가 마음이 좀 노골노골해지면, 야,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않겠니? 그 엄마도 힘드니까 그래, 잘해드려라,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아이를 들여보자는 좀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인정해주고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이가 이제 동기부여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그걸 강화라고 그래요. 레인포스먼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당근과 채찍이에요. 당근과 채찍을 잘 구사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 나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하면요, 사실은 문제가 돼요. 당근과 채찍이라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금방 익숙해져. 옛날엔 눈만 이렇게 불하려도 긴장하던 애가 소리를 쳐야 되고, 점점 더 세게 하지 않으면 뭐 듣는 등 마는 등, 결국은 이제 뭐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매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칭찬과 상을 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500원짜리 동전이면 뭐 입이 찢어져가지고 잘해야지 뭐 이러는데, 애가 이제 필요 없어, 10,000원이면 좀 해볼까? 최신폰 바꿔줘,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줘,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약발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의외로 아이들이 인정 욕구가 있거든요. 부모가 이제 자기의 노력을 인정해준다, 알아준다, 이게 오히려 본질적이고, 자기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 느끼게 되는 자기 효능감,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 더 발전시킨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런 게 좀 더 본질적인 동기부여이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들도 당근과 채찍으로 하게 되면 자꾸 아이를 객으로 만들까 아니면 나의 어떤 조작 대상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그게 본질적인 한계가 있고 내적 동기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루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난 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어. 아니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겠어. 근데 그런 발심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발심이 중요해요. 좀 잘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좀 규칙적으로 뭔가를 꼭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게. 그래서 사실은 어떤 종교를 갖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은 항상 가족들이 같이 모이고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야. 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행사인 것 같아요. 꼬박꼬박 지켜야 돼. 뭐 그런 식으로 루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때는 뭐 나름대로 가족과의 메시지와 감성 같은 걸 교류하고 뭔가 좀 더 서로에게 좀 긍정적인 칭찬 뭐 이런 것들을 뭐 주고받는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를 자꾸 애써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결국은 그게 습관이 됐을 때 효과가 있거든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고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루틴을 만드는 작업. 그래서 좋은 습관이 결국은 성공적인 인생을 만든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죠. 그러려면 엄마 아빠도 사실 좀 자기 루틴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먼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지 아이한테도 효과가 있게 먹힙니다.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교육법이에요. 일단은 긍정적인 암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암시거든요, 암시.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거야 선포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루틴을 만드는 거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잘 될 거야. 아니면 너한테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도 많은 성과가 나타날 거야 라고 이제 자꾸 긍정적인 암시를 거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반대로 하면 그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네가 뭘 되겠니? 넌 늘 그래 하다가 말더라. 야 네가 뭘 알아? 내가 다 결정할 테니 너는 그냥 잔소리 말고 따라나 해. 뭐 이런 식의. 그게 이제 부정적인 암시를 자꾸 걸면 실제 그게 상당히 아이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어요. 근데 왜 그렇겠어요? 자기들 그렇게 커서 그래.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것들은 내가 확대 재생산해서 아이한테 더 크게 베풀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것들은 저거 내 대해서는 차단이 돼서 다음 때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암시를 습관적으로 계속 나의 루틴으로 만드는 데 집중해 주시면 양육의 성공에 기쁨을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